오늘 함께 살펴볼 사건은 저희가 많이 하는 보증금 반환 사건인데, 제목은 이제 단 4개월 만에 차 보증금 4억 원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변호사 비용까지 전액 다 반환받은, 그야말로 완전한 성공 사례죠. 사실 보증금 반환 소송 같은 경우는 소송을 진행하면 질 수가 없어요. 보증금 반환 소송의 핵심은 소송에서 이긴 다음에 언제 어떻게 보증금을 반환받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건은 이보다 더 성공적으로 끝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끝난 사건입니다. 이제 주문은 4억 280만 9,350원 및 이자를 파라는 거였고요. 이 사건은 이제 저희가 직접 한 성공 사례들을 올려둔 사건이라서 많은 할 얘기들이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 사건 자체는 간단했어요.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임대인에게 일정한 시간까지는 연락을 취하다가 그 이후로 임대인이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거나 답장이 없거나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주택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마냥 시간이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 가치가 10억에서 7억, 6억 이렇게 떨어지면 보증금도 원래 7억 받았던 게 3억, 4억밖에 못 받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집주인이 2년 동안 다른 데서 한 2, 3억을 구해와야지만 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뭔가 제때 안 이루어진다 라는 생각이 들면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셔야 되고, 법적 대응까지는 못하시더라도 반드시 신속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소개할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억 원 보증금은 물론이고 지연손해금, 손해배상의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연손해금과 함께 변호사 비용. 왜냐하면 임차인은 이제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가지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집 주인이 당연히 이 임차인이 사용한 변호사 비용까지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반환을 어떻게 받아오느냐는 또 다른 문제였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한 큐에 보증금, 지연손해금, 변호사 비용까지 다 반환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인 것 같아요. 사건의 개요를 보시면은 이제 의뢰인은 오랜 기간 거주하셨어요. 한 6년, 7년 거주하셨던 주택에서 이제는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을 했고, 나 나가겠을 테니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사실 그 전부터 몇 번 나가겠다는 통지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집주인은 그때마다 좀 답변을 미룬다거나 시간을 좀 더 달라거나 상황을 회피를 했죠. 근데 이제 의뢰인이 그런 상황에서 좀 고통을 많이 받으시다가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그때 이제 임대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 등기상 정보 증명에서 확인해 보니까 담보도 설정되어 있고 다른 채권자들도 있고 이런 정보를 확인해서 이젠 좀 법적 조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근본을 찾아오셨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이제 보증금이 4억 원이에요. 4억 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등 자칫 잘못하면 그 집을 담보로 해서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직접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다가, 금액도 크고 임대인도 좀 잘 연락도 안 되고 만만치 않은 사람 같으니까 그냥 안전하게 선임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 주셨고, 그 요청에 따라서 저희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한 뒤에 신속하게 이제 소송을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이기는 게 중요한 소송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돈을 돌려받느냐, 어떻게 돈을 돌려받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저희는 소송 진행하면서 거기에 모든 관심을 기울였어요. 변호사님,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변호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전적으로 결정을 할 수 없는, 이제 일정은 판사님이 잡으시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가 내가 소송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것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변호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판사님께서 기일을 좀 늦게 잡으실 때 빨리 기일을 잡아주세요, 빨리 이 사건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취지의 기일 지정 신청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라고, 지금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이 지연돼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판사님 바쁘신 거 너무 잘 알겠지만 소송을 조금만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는 취지의 이제 의견서들을 제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푸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 잡혔어요.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 뭐냐면, 저희가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상대방에게 이 소송에 관한 정보가 넘어갔는데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런 답변을 안 하고 있으면 재판장님이 법원에서 보기에 피고, 내가 소송을 당한 사람은 소송을 진행한 사람이 하는 주장들에 대해서 다 인정하는구나, 다툴 마음이 없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라는 걸 지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은 말 그대로 너가 다툴 게
없어 보이네 하고 이제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판결 선고되는 그 날까지라도 상대방이 재판장이 저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던 거예요 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은 취소가 돼요. 저희 사건에서도 선고 직전에 이제 상대방이 서면을 제출해서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 취소가 됐죠. 사실 그 당시에도 그런 의심이 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소송의 상대방은 이런 소송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분이셨고 그래서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그 선고 전에 서면을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고 직전에 최대한 기다렸다 서면을 제출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자동적으로 판결 선고 기일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바로 취소됐죠.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건이 소장을 제기한 직후의 상황으로 돌아간 거예요. 기일을 언제 잡으실지 모르고 상대방도 언제 답변을 할지 모르는 그러한 원점의 상황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됐는데 진작에 서면을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제출했다. 그걸로 봐서는 상대방도 이 소송을 지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정을 고려하셔서 판사님 빨리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결정할 수 없지만 이런저런 사정들을 다 설명하면서 이 소송이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렸더니 바로 2주 뒤에 기일을 잡아주셨어요. 사실 2주 뒤에 기일이 잡히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법원 그리고 재판부별로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기일이 꽉 차 있어요. 다음 기일을 잡으면 보통 한 달, 2달 정도 뒤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2주 뒤에 잡아주셨다는 것은 아마도 그날 없는 시간을 쪼개서 최대한 빨리 잡아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일에 갔죠. 기일에 갔는데 상대방이 출석을 했더라고요. 출석을 해서 키가 85 정도 되시고 남자분이셨는데 몸도 막 엄청 커요. 막 인상도 범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약간 쫄았죠. 이제 기일 진행을 했는데 그 기일에서 상대방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재판장님 저 4억 줘야 되는 거 알고 있다. 지금 2억 5천까지 돈을 모았다. 그때가 이제 6월 말이었는데 2억 5천까지 돈을 모았고 8월 말까지만 기다려주면 내가 돈을 다 모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판사님이 상대방 말씀을 듣더니 그러면 8월 말까지 기다리면 반환이 가능한 거예요? 라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송에서 판사님이 이런 관심을 보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에요. 왜냐하면 소송은 결국 판사님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판사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렇게 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캐치를 하셔야 되고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을 들었죠. 판사님 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다 라고 하니까 판사님이 말씀해보라고 하셔가지고 그동안 히스토리를 쭉 말씀드렸죠. 제가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상담을 하면서 들었던 그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7년 가까이 거주를 해왔고 이전부터 한 1년 넘게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왔는데 지금까지도 보증금 반환이 되고 있지 않고 심지어는 이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는 연락도 점점 두절되기 시작되었고 이 소송의 목적이 되는 이 주택에는 뭐 다른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고 다른 임차인들 문제도 얽혀 있는 거고 여러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임대인은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되었음에도 그 전날에 서면을 제출해서 소송을 또 지연시키려고 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여기서 2달이나 더 기다려주는 것은 임차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그리고 막말로 임대인이 2달 뒤까지 돈을 마련을 하지 못하면 그때 가서 또 판결 선고 기일을 잡아서 또 기다리는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러시지 말고 판결을 일단 선고해달라. 판결 선고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6월 말이 기일이었으니까 그럼 7월에 판결 선고되면 그 상대방은 항소를 안 할 거니까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송이 끝나려면 8월 초나 중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8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안 주면 바로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 것이나 이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8월 말까지 기다리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 임대인이 돈만 마련되면 어차피 8월 말 되면 모든 상황은 종료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빨리 소송을 끝내주시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판사님 설득을 했고 판사님들이 보통 재판장에서 하신 말씀을 잘 번복을 안 하세요. 8월 말까지 기다리면 돼요? 라고 했으면 저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좀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8월 말까지 기다린다는 의미는 돈을 받고 끝낸다는 의미는 판사님 판결문 안 쓰셔도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해결책을 임대인 상대방이 제시를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소송이 참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불안한 마음을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 말을 듣더니 아니어도 될까 판사님이 고민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고민을 하시더니 소송 끝내고 판결 일단 선고하겠다. 근데 준비되는 대로 보증금 지급해라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이제 판결 선고 기일이 7월 중순 약 한 3주 정도 뒤로 그 이후에 이제 판결 선고 기일 거의 직전에 보증금 4억 원을 먼저 지급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 선고된 직후에 지연손해금과 이제 변호사 비용 나머지 한 2천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급해 주시면서 사건이 4개월 정도 만에 신속하게 해결됐고 우리는 너무너무 만족하시면서 자기가 뭐 어디 후기 남길 데 없냐, 후기를 따로 남길 데는 없고 저희가 이 사례를 가지고 좀 성공 사례로 활용해도 되겠냐라고 여쭤봤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그러한 카톡 내용까지 해서 저희가 블로그에 잘 정리를 해뒀고요. 아까 만났던 그 무서운 의뢰인 상대방 그분한테 이제 소송 끝나고 나서 계속 판결 선고 직전 후에 이제 연락을 드렸죠. 돈 달라는 거였죠. 언제 주냐, 돈 달라, 얼마 줘야 된다, 상대방은 좀 깎아달라, 그건 안 될 것 같다, 막 이런 연락들이 줄을 이루었는데 그러다가 그분이 갑자기 사건 마무리되면 변호사에 한번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재판장에서 봤던 그 덩치의 상대방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면서 약간 살짝 소름이 끼쳤는데 근데 이제 그 뉘앙스 자체가 뭐 저한테 위해를 가하려 찾아오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1심에서 진행하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지셨대요. 지셔서 항소심 변호사를 찾고 있는데 이 사건 수행하는 걸 보니까 변호사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찾아오고 싶다. 이 돈 지급하는 게 어쨌든 다 마무리되고 나면 이 사건이 다 마무리되고 나면 한번 찾아오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뭐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건 너무 감사한 일이니까 혹시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보증금 반환 소송 사건처럼 이렇게 간단한 사건 소장도 막 엄청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복잡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건 수행하는 저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신뢰감을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애정하는 사례 4개월 만에 보증금 4억 원과 지원손해금, 변호사 비용까지 전액 반환 받은 사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근본이 수행한 사건에 대한 소개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고 두 번째 시간은 언제 할지 그리고 누가 하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찾아뵙는 걸로. 사건의 제목은 내용 증명으로 8억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 사례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사건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개요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증금 반환 소송 사건들을 많이 하는데 보증금 반환 소송 사건은 소송 단계가 바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내용 증명 단계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많은 비법조인 분들께서 이 내용 증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내용 증명 우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다, 통지했다, 알렸다 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우편을 내용 증명 우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 증명 우편으로 어떤 내용이 보내졌고 상대방이 그 내용 증명 우편을 받았다면 내용 증명 우편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보았든지 보지 않았든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그 내용 증명 우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전달받은 것이라고, 즉 통지받은 것이라고 인정해주는 제도가 바로 이 내용 증명 우편 제도입니다. 이 내용 증명 우편 제도가 다른 데서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특히 이 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그 이유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을 때 보통 계약이 종료되는 일자를 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2025년 6월 20일이면 2년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 27년 6월 20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에 27년 6월 20일이 되면 그냥 자동적이고 확정적으로 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느냐 했을 때 그게 아니에요.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자동적으로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법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통상 주택임대차법은 임차인의 이익을 점점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임차인의 어떤 주거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서 주택임대차법에서는 특정한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이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 종료 기간이 되더라도 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증명 우편의 중요성,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아니면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을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통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만나서 해도 되고 전화로 해도 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되고 카카오톡을 보내도 돼요. 그런데 이러한 카카오톡 메시지나 만나서 말을 하거나 전화를 했을 때는 그러한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전화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즘 자동 녹음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녹음이 되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녹음이 안 되고 전화를 해서 이제 계약 기간이 곧 만료되니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나가주세요 라는 통지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녹음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그 통지를 했는데 전화기를 봤더니 내가 며칠날 몇 시 몇 분에 상대방에게 전화를 했다는 기록만 남아있지 그 전화 통화에서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녹음 파일이 없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내가 말한 내용을 증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보냈어요. 카카오톡 예를 들어 봅시다. 문자를 보냈고 일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읽었잖아요. 이제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일이 사라졌으니까 나 제대로 통지한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봐주지 않아요. 이게 단순히 일이 사라진 게 다른 사람이 눌렀을 수도 있고 당사자가 눌렀다고 하더라도 그냥 실수로 눌렀을 수 있고 눌러서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뭐 바로 삭제를 하거나 뭐 바로 다른 카카오톡방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없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나는 계약 종료를 확정적으로 통지를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해답이 바로 내용증명 우편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상대방이 그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을 때 그것을 실제 열어서 안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증명 우편에 기재된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었다 인정해주는 것이 내용증명 우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증명 우편이 이러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사건에서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일단 주택임대차법에 따르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는 갱신 거절, 나 더 이상 이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이 집에 살지 않을 거예요. 이건 임차인 입장.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라는 통지를 하는 것을 갱신 거절 통지라고 해요.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만큼만 살고 나가겠다 혹은 나가라는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계약 조건을 바꾸어 주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지. 예를 들어서 임차인 입장에서 내가 보증금을 3억 원을 주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에 3억 원을 지급하고 살았는데 그 뒤에 이 주택 가격이 떨어졌어요. 3억 원이라는 보증금이 너무 비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3억 원 너무 비싸.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이 집 보증금 2억 5천만 원으로 내려주면 내가 앞으로도 계속 살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종료된 때에 나갈게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계약 조건을 변경해주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게 하지 않겠다는 통지라고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임대인은 주로 보증금을 높이고 싶어 하겠죠. 3억 원만 내고 살았는데 주변 시세가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4억 원으로 보증금 올려줘. 만약 못 올려줄 것 같으면 나 새로운 세입자 구할 거니까 계약 종료된 시점에 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라고 통지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계약 조건을 변경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집에서 거주하지 않겠다라는 의사의 통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갱신거절 통지와 계약 조건 변경 관련 통지 둘 중에 하나가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가 되어야지만 그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종료일에 확정적으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미 의뢰인인 임차인이 그러한 통지를
계약 종료일 기준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성공적으로 하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이 계약서에 기재된 종료일에 확정적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임대인의 반응이 조금 애매한 거죠. 이 의뢰인의 보증금은 자그마치 8억 원이 넘었어요. 8억 원. 8억. 너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렇게 큰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걱정이 안 그래도 드는데 2개월 전까지 이제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통지를 했는데 임대인의 반응이 약간 애매한 거예요. 계약 종료일날 주겠다 라는 확답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계약 종료일에 드려야죠. 근데 새로운 임차인이 안 구해지면 드릴 수 있을 건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보통 임대인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이 사건 임대인도 그러한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임차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해지겠어요. 그래서 이 의뢰인은 그러한 불안감을 가지고 저희 근본을 방문을 하셨던 겁니다. 의뢰인이 이제 근본을 찾아오셨고, 여기는 법률사무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법무법인이 된 근본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서 임대인을 이제 압박함으로써 그 보증금 8억 원을 정말로 신속하게 계약 종료일에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내용증명 우편은 앞서 말씀드린 그 계약 종료를 위해서 보내는 내용증명 우편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조금 애매한 반응을 보였을 때는 계약 종료일 전에 한 번 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서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는 계약 갱신 거절 통지, 계약 조건을 바꿔주지 않으면 더 살 수 없다는 그런 통지가 주된 내용이 되는 반면에, 그 다음 내용증명 우편에서는 이제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종료일에 우리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 계약 종료일에 저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날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내용이 담기게 되고, 그러한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임대인에게 보냄으로써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해서 정상적으로 만료일에 반환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서 두 번째 내용증명 우편을 주로 활용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의 내용증명 우편은 그러한 두 번째 측면에서의 내용증명 우편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했냐면, 첫 번째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것이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 중 하나인데,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계속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보호막으로서 역할을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이러한 임차권 등기가 등기되게 되면, 기재되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시그널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주택의 집주인,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계약 체결할 때 조심해. 이 사람과 어떤 거래를 할 때 조심해. 라는 그러한 시그널을 모두에게 보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느낍니다. 이게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는 순간 후속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당연히 이제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고시를 했고요. 세 번째는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 계좌, 은행 계좌 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예정이다. 가압류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기 전에, 그 전에 임대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들을 다 임의로 다 처분해서 써버리면 저희가 판결문을 받은 뒤에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려고 해도 받아올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임대인이 다른 재산들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보전 처분 절차인데, 그러한 가압류 절차를 우리가 진행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통지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소송이 끝난 다음에 판결문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한 강제 경매를 신청할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임대인의 다른 재산들,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도 강제 경매를 신청하고, 임대인의 계좌에 돈이 있다면 그 계좌를 압류해서 그 돈도 직접 빼올 것이고, 이러한 강제 집행, 채권 추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는 사실도 함께 통지를 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5번째로는 지연손해금.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게 되면 임차인은 자신이 그 임차 목적물, 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이후부터는, 그렇지만 이거 함부로 인도하시면 안 되고요.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 인도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 인도를 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을 때는 그 기간만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 5%,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예정이고, 이런 지연손해금이 임대인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고지를 해준 것이지요. 실제 이 사건 의뢰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금이 8억이었는데 보통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는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8억의 연 12%를 6개월 동안 계산하게 되면 거의 5천만 원 가까운 그러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을 고지함으로써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지 않도록 유도를 한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임차권 등기 비용, 소송 비용, 그리고 집행 비용까지 다 청구할 예정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임차인이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비용 지출까지도 임대인이 결국 다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보증금 반환을 미루지 말고 제 날짜에 해달라는 취지로 통지를 한 것이죠. 이후 근본은 변호사 명의, 그 당시 법률사무소 근본 명의로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의뢰인 개인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조금이라도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근본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이것이 단순히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개인들 사이에 주고받는 의견 대립이나 의견 다툼, 의견 표명, 의견 개진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서 이 문제가 법적 절차로 전환되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큰 압박을 받게 하는 동시에 이제 즉각적으로 임차인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법무법인 근본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유선상으로도 연락을 취해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이제 고지하는 동시에 임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에 대해서 안내함으로써 임대인으로 하여금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게끔 유도했습니다. 유선상으로 이제 임대인과의 통화 당시 임대인에게 설명했던 내용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고지했던 내용들을 풀어서 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서도 임대인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실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기존 입장, 그러니까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제때 가능할지 의문이다 라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임대인이 먼저 의뢰인,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연락을 해서 전세 갈지 말아봐라, 기일에 보증금 맞춰서 반환하겠다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끔 유도했고, 그로 인해서 의뢰인은 정말로 신속하게 계약 종료일날 보증금 8억 원 상당을 다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의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이유, 그리고 종료되는 시점에 관해서 일단 1차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한 뒤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우편을 상대방에게 발송함으로써 지금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분명하게 인지하실 수 있도록 유도했고, 그와 동시에 만약에 임대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이라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선상으로도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더욱 설명하고, 만약에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부담하게 될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시켜 드림으로써 임대인으로 하여금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근본은 의뢰인 입장에서의 최선의 해결책을 끊임없이 도모하고 그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 임대인과의 직접적인 연락, 필요한 경우에 서면, 내용증명 우편 등을 보냄으로써 최선의 문제 해결을 이끌어내고 있으니까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근본에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최소한 상담 신청만이라도 해보실 것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근본의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네, 근본 사건 파일 세 번째 시간도 제가 맡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사건은 바로 보증금 사건 세 번째 사건입니다. 저희가 보증금 사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성공 사례도 굉장히 많은데 그 성공 사례들 전부 다 저희가 블로그에 업로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블로그에는 조금 특색이 있었던 사건들 위주로 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건에서는 특히 보증보험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서 조금 더 특색 있는 사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건 블로그 살펴보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단 3개월 만에 보증금 3억 원과 지연 손해금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까지 전액을 반환받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을 때 보증보험만으로 충분한가,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의문을 던져주었던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보증보험의 가치를 낮게 생각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보증보험은 정말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 반드시 특약사항이나 이런 것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전제된 계약임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전제된 계약임을 명시한다는 것은 계약서에 이 건물의 문제 혹은 임대인 측 문제로 인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최근에 이 특약을 넣으셨다가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서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한다고 문의 주신 분도 실제 계셨습니다. 근데 이 특약이 없었을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 체결을 했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보니까 그리고 잔금을 지급하고 보니까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정말로 많이 당황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계약 체결할 때 보증보험 가입 된다고 했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도만 가지고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모호한 영역으로 남겨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체결하실 때 보증보험 관련 특약 그 내용은 보증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고 만약 임대인의 사정 혹은 이 임대차 목적물의 사정으로 인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내용을 꼭 넣으셔야 돼요. 무튼 그 내용을 꼭 넣어야 될 정도로 보증보험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항과 같이 보증보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점을 또 같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다른 여타의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가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관한 언급도 없고 그리고 임차인의 연락을 심지어 회피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계속해서 연락을 회피하자 임차인이 이제 안 되겠다,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법무법인 근본을 찾아오셨던 거죠. 찾아오셔서 이제 대화를 나눠보니까 한 가지 특색이 있었던 점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는 거.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셔서 처음에 저희도 말렸죠. 저희 생각에는 굳이 변호사 비용을 추가로 더 들여서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뭐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 처음에는 소송을 좀 말렸습니다.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으니까 계약기간 만료되고 나서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증보험 실행 청구하시면 그로부터 또 한 2, 3개월 뒤 그러니까 계약 종료일로부터 봤을 때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길어도 한 5개월 정도 뒤면 보증금 반환 받으실 텐데 반면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거든요. 저희는 이제 3개월 만에 끝났다고 적어드렸는데 이건 굉장히 빨리 그리고 임대인 측이 임의로 보증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3개월 내에 끝난 거지 저희가 정말 빨리 끝내도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 6개월 정도를 보기 때문에 어차피 보증보험을 실행 청구해서 받는 기간이나 아니면 소송을 진행하는 기간이나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소송을 진행할 만한 이득이 거의 없다라고 느껴져서 저희가 처음에는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차인, 그러니까 의뢰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임대인이 너무 괘씸하다는 거였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임대인을 신뢰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 나갈 때가 되니까 자기에게는 그 보증금 반환이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임대인은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앞둔 나의 연락을 어떻게 안 받을 수 있느냐, 임차인의 연락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느냐, 대응을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느냐, 이런 서운함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섭섭함,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약간의 분노가 첫 번째 요인이었고요. 두 번째 요인은 지연 손해금 이슈였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지연 손해금과
보증보험이 약간 같이 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증보험사 측에서 보증보험 실행을 청구하려는 임차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물론 뭐 몇 가지 있지만 가장 주된 것 중 하나가 그 집에 계속 거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드릴 때까지, 그러니까 보증보험에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 집에 계속 사셔야 돼요. 혹은 이사를 가시게 되더라도 그 집에 대한 주소는 남겨두세요 라고 보증보험사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 임차주택, 내가 살고 있던 집을 임대인에게 인도를 해야 돼요. 넘겨줘야지만 그때부터, 정확히는 그 다음 날부터 임대인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지연손해금을 임대인이 지급해야지, 왜 내가 집을 인도하는 것이 임대인이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제공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반대로 말하면 임차인은 이 집에서 살 권리를 얻게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보관하면서 그 보증금 보관으로 인한 이익을 얻게 되는 그 권리를 서로에게 주는 것이 임대차 계약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됐는데 임의로 임대인 사정으로 인해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임대인이 이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음으로 인한 이익을 계속 누리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 임차인이 이 임차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면 임차인 역시 이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이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난 나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서 못 나가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현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가지고 있고 임차인이 여전히 임차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역시 계속 그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간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나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고 있다 라는 주장을 할 거면, 일단 이 임차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를 한 뒤에 나는 내 주택 인도 의무를 다했는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임대인 자기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고 그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내가 청구하겠다.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핵심은 그거예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임차인 입장에서 그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으면 자기가 먼저 주택을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주택을 인도할 때 그냥 하면 안 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하신 이후에, 임차권 등기가 부동산 등기상 전부증명서에 이렇게 딱 하고 기입이 된 이후에 이제 인도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인도를 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보증보험사에서는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집을 인도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반면, 임차인 입장에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집을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보증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집에서 살든 안 살든 그 기간 동안에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방법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임차인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유였던 거예요. 자기는 이미 이사를 갈 집이 있고, 그래서 물론 이 집에, 기존에 살던 집에 임차권 등기를 한 뒤에 그냥 주소지만 남겨놓고 다른 집에서 거주하는 방법도 있지만, 나는 이미 이 집에서 살 필요가 없고 이사를 갈 건데 내가 이사를 가면 이 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수 있으니까 그 순간부터 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내가 보증보험 청구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지연손해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저희를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러한 얘기들을 다 듣고 보니까 의뢰인의 입장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하고 나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보증보험사 측에서 그 임차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것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 그것을 문제 삼아서 보증보험에 따른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굉장히 조금 리스크가 있는 선택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드리고, 이거 우리가 소송 진행하는 목적이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건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주택을 인도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의뢰인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증보험사 측에서는 보증보험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을 받고 싶으면 주택을 인도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택을 인도하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보증보험을 청구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증보험사 측에서는 우리가 주택 인도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분명히 인식하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의뢰인도 자기가 다소 리스크가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보증보험만으로는 끝낼 수 없다. 임대인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고 그리고 내가 불필요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너무 싫다라고 하시면서 소송 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이 시작되었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그 결과의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이기고 얼마나 빨리 돈을 받느냐,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느냐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의뢰인들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 그런 선택지인데, 저희는 그래서 신속하게 판결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임대인과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 집을 인도함과 동시에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기일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달라. 지금 임차인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판결 선고일도 굉장히 빨리 받아냈습니다. 판결 선고 기일을 받아냈고, 이제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한편, 그와 동시에 이제 임대인 측과도 계속해서 소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판결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 경매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1년 정도를 넘게 생각해야 될 정도로 오래 걸린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판결 받고 경매하면 되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임대인과도 계속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거 경매까지 들어가면 경매 비용도 추가로 부담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지연손해금도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하셔서라도 돈을 마련하셔서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는 것이 임대인에게도 좋고 저희에게도 좋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제 어필하고 또 소통하면서 임대인의 결단을 이끌어낸 거죠. 임대인께서 원래 돈이 있으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결국 임대인 측에서 연락이 먼저 와서 보증금과 지연손해금과 변호사 비용을 계산해서 알려달라. 그리고 내가 그 비용을 다 지급하면 임차권 등기 말소하고 그리고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해오셔서 저희가 이제 신속하게 그 당시까지의 보증금 3억 원은 물론이고 당시까지 지연손해금 약 600만 원과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계산해서 임대인에게 그날 전달해드렸고, 다음날 임대인이 전액을 임차인에게 입금해 주셔서 이 사건은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취하를 했고요. 임차인도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교훈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이 사건은 조금 다른 흐름으로 가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곳이다 라고 하면 과감하게 걸으세요. 요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주택 가격의 80%, 90% 정도 이하의 보증금이어야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매물들은 이 주택의 실제 거래 가격과 이 보증금의 갭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임대차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주택 가격이 조금만 내려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 매물은 과감하게 걸으시고 보증보험 가입이 된다고 하는 매물을 찾아가셔서 계약을 체결하실 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특약사항, 이 계약은 보증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고 임대인이나 임차 목적물의 사정으로 인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특약사항을 반드시
반드시 넣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통해서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으로부터 그 지연손해금이라는 추가적 손해를 보전받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교훈이었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고 이 사건 임차인처럼 자기가 보증금은 좀 늦게 받아도 된다. 나는 그냥 보증금 좀 늦게 받아도 되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 임차 목적물의 가치가 내 보증금보다는 좀 월등히 높은 것 같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경매로 가더라도 내 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지연손해금을 난 다 받겠다. 그 기간 동안 난 여유 자금이 있다. 이런 분들은 예외적으로 이제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이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분들은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셔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증보험 실행을 청구하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만 이러한 선택지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 교훈은 결국 임대차 소송에 있어서 핵심은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도 빠르게 진행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얼마나 변호사가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임대인 측과 소통을 해서 보증금 반환과 또 지연손해금 그리고 변호사 비용까지 반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세 번째 교훈입니다. 최소한 임대인이 돈을 마련해 올 수 있는 상황에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통함으로써 이 보증금을 임의로 반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한 변호사를 찾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만약 그런 변호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마음 편하게 이 영상 보시고 법무법인 근본으로 찾아오시면 그러한 변호사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근본 사건 파일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수행한 사건 중에서 조금 흥미로운 사건들 위주로 해서 계속 소개해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조댓구알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근본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용증명을 왜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내용증명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증명 어떻게 보내는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의뢰인들 중에서는 저 임대차 기간 계약서에 따르면 이번 달 말까지예요. 저 계약 종료되니까 보증금 받아야 되는데 보증금 못 돌려받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하죠? 라고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제법 많은 의뢰인들께서 자기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고 잘못 판단하시고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은 내 임대차 계약이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 날에 끝나는 것이 맞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추고 있는가입니다. 물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지만 임대인에게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추고 있지 못한지 두 상황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되니까 이 점을 가장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검이 끝났다면 이제는 행동하실 차례입니다. 행동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을 때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상식과도 같은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송을 떠올리시기가 쉽습니다. 실제 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하지만 소송까지 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시도해 볼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용 증명을 한번 보내보는 것입니다.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법률에서 많이 쓰지만 법적인 용어나 이런 것은 아니고 내용 증명은 단지 어떤 우편물을 상대방에게 보냈을 때 상대방이 그 우편물을 받게 되면 상대방이 그 우편물 안에 적혀 있는 그 내용들을 인지한 것으로 봐준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상대방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 내용증명 우편이 임대차 계약에서는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데요. 임차인 입장에서 내가 반드시 나가야겠다
라고 하면 2개월 전까지의 그 이전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나 이제 나갈래요 라고 통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서 중요한 게 그 통지의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내용증명 우편입니다. 변호사님 내용증명 우편이 아니면 안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아요. 카카오톡을 보내서 네 알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거나 전화로 임대인에게 나가겠다 통지를 하고 그 전화를 녹음해 두거나 하면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도 내가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그러한 통지를 하였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지만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통화 녹음을 나는 한다고 했는데 변호사가 듣기에는 필요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거나 카톡을 보냈는데 주인이 그냥 익십했다거나 익십하면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읽고 확인하고 씹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봐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그러한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나갈 거예요 라는 사실만 통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통지할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돈 주셔야 돼요. 저 보증금 그날 받아서 나갈 거예요 라는 통지를 내용증명에 같이 담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 통지를 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임대차 계약 종료가 임박해서 만약에 그날 보증금 주시지 않으면 저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한 번 더 보냄으로써 임대인을 압박해서 정해진 날 보증금을 받아오는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 내용증명 우편의 목적들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게 필수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2개월 전의 기간 동안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내용증명 우편의 경우에는 필수예요. 물론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낼 필요는 없지만 그 통지 자체를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내용증명 우편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글 맨 마지막에 보면 내용증명 우편 양식을 저희가 첨부해뒀거든요. 임대차 분쟁, 보증금 반환만을 위한 내용증명 샘플을 저희가 첨부해뒀기 때문에 그 샘플을 먼저 열어서 같이 보시면서 이 내용을 따라오시면 생각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수신인은 받는 사람, 임대인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필요하다면 이메일까지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고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은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가 있어요. 회사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명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대표이사까지 같이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발신인에는 자기 인적사항, 저의 이름, 저의 주소, 저의 전화번호, 저의 이메일을 이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일 먼저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근본에서 보내고 있는 내용증명 양식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들으시면 되겠고요. 법무법인 근본에서는 그 다음으로는 처음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기재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기재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보증금이 얼마였느냐, 두 번째는 이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적으시면 됩니다. 예시도 적어놨지만 귀하, 임대인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발신인, 임차인인 저와 그 임대차 목적물,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주소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관하여 임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2023년 8월 31일부터 2025년 8월 30일까지 보증금은 2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신과 내가 몇 월 며칠 날 어떤 목적물에 관해서 어떤 집에 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보증금은 얼마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신도 알고 계시죠? 이렇게 적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쉽게 따라오시겠죠? 그 다음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기재를 하는 겁니다. 당신과 내가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어. 이 계약에 따라서 나는 당신에게 보증금 1억을 줬고 당신은 나한테 집을 줬지. 근데 이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야.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집을 다시 돌려줄게. 당신도 나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다시 돌려줘. 이런 흐름으로 저희가 지금 주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말했다면 다음으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예정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왜 종료될 예정인 사실을 말하는 거냐면 이미 종료됐는데 보증금 안 주고 있으면 내용증명 보내고 계실 때가 아니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나 본안 소송,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내용증명에서도 종료된이 아니라 종료될 예정인 사실을 기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료 예정인 사실은 두 가지 흐름으로 기재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법 조항을 적어주는 겁니다. 법 조항도 저희가 블로그 글에 다 기재를 해뒀고 정 어려우시면 이 내용은 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서로의 주장을 주고받는 그러한 성격의 문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법 조항이 적혀있냐 안 적혀있냐 이것이 엄격하게 판단되지도 않고 엄격하게 요구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법 조항은 나 정말 힘들다, 이해 안 되고 모르겠다 하면 생략하시면 되지만 저희가 다 예시를 적어뒀으니까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법 조항에는 이제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묵시적 갱신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역으로 봤을 때 이러한 통지를 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되지 않고 그냥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에 그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다 해석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약간 풀어서 적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 법 조항에 따라서 내가 이 임대차 계약 종료되기 2개월 전에 당신에게, 임대인에게 나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되면 더 이상 여기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임대차 계약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임대차 계약의 종료 예정 사실을 기재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여기까지 하셨어요. 정말 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계약 체결했고 그런데 우리 계약 종료될 예정이니까 당연히 그 다음으로는 종료되는 날에 보증금 주세요 라는 내용이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계약이 2025년 8월 31일 날 종료될 예정이므로 주인께서도 2025년 8월 31일 날 돈을 저에게 반환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집을 그날 주인에게 반환해 드릴 예정입니다 라는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계약 체결했고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고 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돈 주세요 이 얘기만 적으면 임대인도 알고 있잖아요. 계약 체결한 사실, 계약 종료될 예정인 사실, 계약 종료되면 돈 줘야 되는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반복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만약에 계약 종료일 날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부득이하게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내용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만약 2025년 8월 31일까지 보증금 반환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래와 같은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적으신 다음에 동그라미 1번 해가지고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할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저 이사 나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도 신청할 거예요. 동그라미 3번 그런데 집주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을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 재산을 빼돌리실 수도 있으니까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도 할래요 라고 하는 거고 4번은 만약에 소송이 종료되고 나면 저는 이 집을 경매에 붙이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집주인의 다른 계좌를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이런 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내용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절차들을 진행할 때 뭐 혼자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혼자 하더라도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소송을 혼자 하더라도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변호사를 쓴다면 그 변호사 비용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다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내용도 같이 기재를 하는 거죠.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은 임대인의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 비용들 임대인에게 청구할 예정입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간 경우에는 이사 나간 날의 다음 날부터 제가 돈을 받는 날까지 지연 손해금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거의 전부 다의 조치들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뭐 마지막 항은 그러니까 돈 제발 주세요. 저희도 이런 법적 조치 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로서도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제 돈 주세요. 이것이 이 내용 증명의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변호사 통해서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굳이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보내려면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혼자 한번 작성해서 보내보시고 그렇게 해서 보증금 받으면 그걸로 끝! 너무 행복하게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고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그때 찾아오셔서 아까 내용증명 말미에 기재해줬던 조치들 있잖아요. 그 조치들을 이제는 압박용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하는 절차에 착수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까지 저희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 작성하신 다음에 같은 걸 3부를 뽑으세요. 그걸 3부를 잘 가지고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 우편 보내러 왔습니다 하면 3부 중에서 한 부는 상대방에게 보내고 한 부는 저희한테 다시 돌려줘요.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을 해줍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난 받은 적 없다. 저런 내용 처음 본다.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부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체국에서도 한 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증명 우편이 증거로서의 증명 용도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내는 방법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부 출력해서 웬만하면 5시 전에 가셔서 내용증명 우편 발송하러 왔다 하면
알아서 잘 진행해 주시고 싶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번호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 나가고 있나요? 네, 감사하겠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조댓구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